그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살림 합칠까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왜 울어요? 내가 괜한 말을 했나요? 저는 고개를 젓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너무 오래돼서요. 고맙고 또 너무 행복해서요.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제 남은 인생을 함께 해도 좋겠다고요. 그러나 믿음은 깨지라고 있는 걸까요? 경찰에서 온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올해로 72 먹은 여자 정미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마음속에서만큼은 여전히 젊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 할머니 같아 보였는데 정작 제가 70을 넘기니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가더군요. 사실 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아이들이 겨우 10살 정도 되었을 때였죠. 남편이 남겨준 돈이 별로 없었기에 시장 좌판부터 시작해서 고깃집 설거지, 국밥집, 술집 주방 이모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생각나는 잡다한 일들은 제가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드센 아줌마가 되었죠. 겉으로 보기엔 추레한 옷차림의 목소리도 거친 아줌마였지만 저는 소설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는 문학소녀였습니다. 저는 돈이 조금 모이고 난 뒤 작은 국밥집을 열며 생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밥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고 난 후부터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 옆에 과일 가게가 새로 열렸습니다. 그분은 보통 장사하는 분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깔끔한 외모와 얌전한 분위기가 인상 깊었고 흔히 보이는 거친 남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최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깨끗한 셔츠에 정갈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말끔하게 다려진 바지까지. 한눈에 보기에도 시장 상인이라기보다는 사무실에서 일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와 마주친 건 제가 가게 앞에 쌓인 상자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 가게 새로 연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네. 저는 여기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깔끔하게 생긴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금방 지쳐서 그만두진 않을까? 며칠 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가게 최 사장이 커다란 과일 박스를 들고 비틀거리며 나오더군요. 처음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무거운 걸 왜 혼자 들고 다녀요? 다치겠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을 도우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 시장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장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하루 종일 서서 물건 팔고, 과일 정리하고, 이게 다 체력 싸움이네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애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장사를 끝내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옆 가게 사장이 작은 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드시라고 과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오늘 들어온 건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의 소탈한 제안에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봉지를 받아들었죠. 그날 우리는 가게 앞에서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젊었을 때 아내를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 아이들이 자라 결혼하고 모두 멀리 떠나간 이야기까지 풀어놓게 되었죠. 그럼 우리 같은 처지네요. 아이들은 멀리 있고 여기선 혼자 장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가게를 더 자주 오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그릇 가져다 주었더니 그는 너무 맛있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이 맛은 진짜 집밥의 맛이네요.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밥을 해줬을 텐데. 그와의 인연이 깊어질수록 저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마치 또 다른 집처럼 느껴졌고 더 이상 저녁 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말했습니다. 같은 처지라 그런지 참 이야기 나누기 편하네요. 여기서 장사하면서 가장 큰 행운은 옆집 사장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 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칼에 살짝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급히 응급처치를 하려던 찰나 최 사장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손이 왜 그래요? 아, 괜찮아요. 살짝 그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제 손을 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덧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잠시만 계세요. 그는 급히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 약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손 내보세요. 아니, 괜찮다니까요. 제가 할게요. 사장님,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더니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이런 감정을 겪어보지 못한 제가 최 사장님 때문에 설렘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그는 느닷없이 제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장사 일찍 끝내셨죠? 저랑 잠깐 바람 쐬러 가실래요? 네, 갑자기요. 시장 끝까지 걸어가면 조용한 공원이 있더라고요. 같이 다녀오시죠. 그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시장 끝에 있는 작은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르게 공원은 고요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는 공원의 벤치에 앉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요즘 가게 일도 힘들지만 사장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재밌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 열면 제일 먼저 옆 가게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사장님 덕분에 힘이 많이 납니다. 서로 응원해주는 사이잖아요.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설렜습니다. 한평생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게 그의 존재는 마치 겨울 끝에 찾아온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은 걸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모두 떠났으니 내가 조금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아이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반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시간을 쪼개 함께 했습니다. 장사를 끝내고 시장 문을 닫은 밤이면 함께 차 한 잔을 나누고 시장 통로를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면 그는 그 자리에서 맛을 보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사장님, 이 맛은 정말 사장님만이 낼 수 있는 맛이에요. 이래서 손님들이 줄을 서나 봐요. 그의 칭찬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최 사장님이 만든 과일로 디저트를 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딸기 한 박스요. 그의 관심은 꾸밈 없고 진솔했고 그 덕분에 저 역시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장 가판대 앞에서 최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우리 서로 이름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언제까지 사장님, 사장님 할 겁니까?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최 사장님은 이제 그냥 승철 씨로 부를게요. 저는 정미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정미 씨.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더 특별해졌습니다.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닌 서로의 곁에 진짜로 필요한 사람으로 아이들이 없기에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 새롭게 시작된 사랑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최 사장님은 제가 평생 기다리던 운명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주책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분을 만난 것이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최 사장님은 과일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식당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녁을 먹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늑한 카페에 가서 크림이 듬뿍 올라간 달콤한 커피를 마셨죠. 처음 맛보는 그 달콤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새로운 경험들이 제 일상에 설렘을 더해줬습니다. 최 사장님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자주 다녔습니다. 덕분에 저는 평생 일만 하던 식당을 주말에는 닫아보기도 하고 주중에도 잠깐씩 휴식을 가지는 용기를 냈죠. 그의 손을 잡고 남산 팔각정을 거닐기도 하고 평생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들을 함께 다니며 두근거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 일을 마치고 함께 걷던 최 사장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할 말이 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의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살림 합칠까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제안에 저는 놀라 입을 떼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죽은 남편 이후 누구도 제게 이런 진지한 고백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자 최 사장님은 당황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울어요? 내가 괜한 말을 했나요? 저는 고개를 젓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너무 오래돼서요. 고맙고 또 너무 행복해서요. 그는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에요. 이제 우리 외롭지 않게 서로를 지켜줍시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제 남은 인생을 함께 해도 좋겠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최 사장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 많으셨죠? 이제는 다 내려놓고 편히 지내요.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최 사장님과 함께한 집은 마치 작은 천국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그와 함께라면 죽을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사랑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제가 속삭이자 최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삶은 상상도 못하겠네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딸도 미국으로 떠나면서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최 사장님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장사로 피곤해 보이는 날이면 제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조금만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손길에 긴장이 풀리면서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예요. 설탕은 조금 넣었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함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한평생 이렇게까지 저를 신경 써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그의 모든 행동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거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모든 게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최 사장님의 표정이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항상 밝고 유쾌하던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기에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나쁜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네? 무슨 병이요? 괜찮은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초기라고는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런데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다 딸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병원을 다닐 돈이 모자란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라앉았고 저 역시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아 멍해졌습니다. 최 사장님은 말을 이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나올 수도 없대요. 거기서 일하며 의료보험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네요. 제 가게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평생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딸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네요. 그날 밤 저는 그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최 사장님 혼자서 이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한테까지 짐을 지울 순 없어요. 이건 제 딸 문제니까 제가 해결해야죠. 우리 함께 살기로 했잖아요. 당신의 문제가 곧 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게 큰 위안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딸의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최 사장님은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애썼고 저는 그의 옆에서 가게 운영을 돕는 동시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또한 최 사장님은 딸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러니 치료를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라.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최 사장님이
전화 너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그러는데 벌써 병원비가 4천만 원이 넘게 나왔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가볍게 떨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제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 이렇게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그는 손사래를 치며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행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긴 실랑이 끝에 그는 결국 제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눈가가 붉어지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그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은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최 사장님은 딸에게 전화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치료는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너한테 약속할게. 네 건강을 위해 뭐든지 다 하겠다고. 전화 너머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최 사장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게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거야. 비록 딸의 병원비는 저희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최 사장님의 딸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치료비는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몇 번이나 돈을 보탰지만 그에게 필요한 금액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도 없이 조용히 집을 나가더니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저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행동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침묵 속에 갇힌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모든 돈과 마음을 들고 그 앞에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제 신분증, 통장, 도장을 챙겨와 그의 앞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따님 치료비로 쓰세요. 그는 깜짝 놀라며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왜 저에게 주십니까? 이건 제가 모은 돈 전부예요. 따님 치료비로 쓰세요.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갚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최 사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았을 때 저 역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는 끝내 제 돈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전 재산에 가까운 돈 2억 원을 그에게 모두 건넸습니다. 그 금액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커다란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제게 돈이란 단순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가게 운영이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최 사장님의 과일 가게도 꾸준히 손님이 많았기에 당장의 생활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냥 가게 접지 않을래요? 가게를요? 네.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둘 중에 일을 꼭 해야 한다면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쉬셔도 될 것 같아서요. 최 사장님은 아주 자상하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누구도 저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든 간에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만약 제 삶에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배려는 너무 잘 알지만 이 가게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곳이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정말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 때까지는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도 당신의 마음은 정말 고맙게 받아들일게요. 저의 말을 듣고 최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최 사장님은 계속해서 가게를 정리하고 편히 쉬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의 병세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고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최 사장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무거운 표정과 짙은 한숨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 지금은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수중에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날, 저는 몇 천만 원을 손에 들고 최 사장님 앞에 섰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따님 치료비로 쓰세요. 그는 제 손에 들린 돈을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설마.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갚아 나가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는 돈을 받아들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였고 최 사장님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드릴 돈이 없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제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위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항상 일찍 들어오던 최 사장님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점점 커졌습니다. 최 사장님은 항상 늦더라도 연락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소식 없이 하루를 넘기는 일은 한 번도 없었기에 불안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아침부터 집안을 서성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딸이나 친척의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고, 저 역시 그에게 제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까. 저는 그제야 우리가 서로에 대해 너무도 많은 부분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최 사장님은 딸과의 관계에 대해 가끔 이야기하곤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나 친척, 지인을 한 명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찜찜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게에 나가서도 손님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일 수 없었고,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어디 계신 거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전화기는 제 손에서 떠나지 않았고, 화면을 확인할 때마다 실망감만 쌓였습니다. 최 사장님이 사라진 지 닷새째 되던 날, 저는 초조함에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침 기다리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최승철 씨 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최승철 씨와 관련해서 조사 중인데요. 혹시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거 중인 사람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묘한 부끄러움과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동거라는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찰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최승철 씨와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연락드린 겁니다. 가능한 한 경찰서에 오셔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는 말에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최 사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자 경찰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최승철 씨는 현재 수배 중인 악질 사기꾼입니다. 피해자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혹시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 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연락드린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악질 사기꾼, 피해자 수십 명.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기억 속에서 그의 행동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병원비라며 몇 번이고 큰돈을 요구했던 그 순간들,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했던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걸까? 최 사장님이 정말 사기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금전적인 피해를 복구하지 못해 그 금액과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딸이 아프다고 했고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입술이 떨려더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런 말들은 다 돈을 뜯어내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딸은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도착해 최 사장님과 관련된 상황을 듣게 된 순간 제 마음속의 마지막 희망조차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최승철 씨는 수십 년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피해자만 해도 수십 명에 이르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경찰의 말은 너무나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피해 금액을 말하자 경찰은 별다른 놀라움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 피해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안타깝지만요. 경찰의 말투는 이미 이런 사건에 익숙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속은 건가요? 저의 질문에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를 잡아야 피해 복구를 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했고,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최승철 씨와 관련해서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최 씨의 소유가 아닙니다. 월세로 살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미 보증금도 다 까먹어서 남은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모든 행복한 기억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대출 담보로 잡혀 있는 가게뿐이었습니다. 비록 최 사장님에게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나마 가게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었던 대출을 갚기 위해 허리를 졸라매고 일했지만 돈을 벌어도 그 대부분이 빚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기도 버거웠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가끔씩 연락을 주며 안부를 물었지만 그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니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일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음식을 내놓으며 제 삶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저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엔 저 자신을 끊임없이 탓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평생 힘든 날들을 겪으며 사람을 나름 분별할 줄 안다고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 최 사장님 같은 사람에게 당하다니 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사람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떠나고 홀로 지내던 날들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사랑받으며 살아보고 싶다. 그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던 거죠. 사기를 치는 사람은 타인의 심리를 꿰뚫고 그 허점을 이용하는데 능숙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신중해도 그런 사람에게 걸리면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최 사장님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괘씸하고 잔인했지만 저는 결국 용서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용서라기보다 사는 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조차 추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